오늘 소개할 책은 알렉산더 카프의 기술공화국 선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장으로 보낸다면 그들이 요구하는 도구를 만드는 일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의무다. 이 문장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술과 국가, 그리고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장에서 병사들은 이미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를 쓸 수 있는 기술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용기가 아니었고 문제는 예산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현장과 너무 떨어진 시스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국가는 왜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제13장 군을 위해 더 나은 무기를 만들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쟁터가 아닌 법정에서 벌어진 싸움이라니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많은 군인의 목숨을 앗아간 보이지 않는 적이 있었는데요. 이들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한 잊혀진 법이 결정적인 무기가 되었는지 오늘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간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소는 아프가니스탄 헬만드주. 당시 미군에게 가장 큰 위협은 바로 급조 폭발물 IED였습니다. 만드는 데 드는 돈은 고작 $300? 그런데 이 조악한 무기가 전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존재였다니 참 아이러니하죠. 이 무기가 얼마나 끔찍했는지는 21살의 젊은 육군 위생병 제임스 퍼츠의 이야기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는 부상당한 해병 2명을 구하려고 달려가다가 두 번째 IED 폭발에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인 2명이 쓰러졌을 때 우리 아들 지민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라고요. 2012년까지 무려 3,000명이 넘는 미군 병사들이 바로 이 수제 폭탄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그 해에만 해도 공격이 14,500건이 넘었다는 겁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숫자죠? 아니,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이 그 모든 첨단 기술을 가지고도 왜 이런 간단한 폭탄 하나를 막지 못했을까요? 그 해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말이죠. 사실 미군은 폭탄을 만드는 사람들을 찾아낼 데이터를 이미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과거 공격이 있었던 위치, 폭탄 재료 분석 결과, 체포된 반군들의 지문이나 휴대전화 번호, 심지어 비밀정보원들의 보고서까지 퍼즐 조각은 다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수십 개 시스템에 그냥 제멋대로 흩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작전을 짜는 군인들 입장에서는요, 이 데이터는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거였습니다. 점들을 연결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으니까요. 위험을 피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됐던 거죠. 결국 진짜 적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저 멀리 워싱턴 DC에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켜켜이 쌓여온 낡아빠진 조달 시스템, 바로 그게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차 걸프전 때인데요. 미 공군이 글쎄 모토로라 무전기를 못 샀다는 겁니다. 왜냐? 서류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요. 결국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일본 정부에 부탁해서 대신 사달라고 했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런 황당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80년대에는 해군이 망치 하나에 $435를 썼다는 스캔들도 있었죠. 그냥 평범한 망치였는데 말입니다. 이 시스템이 얼마나 맞춤 제작에 집착했냐면요. 군용 쿠키 굽는 법을 설명하는데 700페이지짜리 문서를 만들 정도였어요. 쿠키 굽는데 700페이지라니? 정말 비효율의 극치였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연히 불만이 터져 나왔고 결국 빌 클린턴 행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뭔가 바꿔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개혁의 한가운데 나중에 역사를 바꾸게 될 한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연방조달 간소화법, 줄여서 화사입니다.
여러 내용이 있었지만 그 안에 정말 혁명적인 조항 하나가 숨어 있었어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이 있으면 괜히 새로 만들 생각 말고 그냥 사서 써라. 이거였습니다. 정말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될 때 별 주목도 못 받고 그 뒤로 거의 20년 동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냥 먼지 쌓인 법조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장 군인들은 흩어진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주는 기가 막힌 소프트웨어를 발견했어요. 실리콘밸리의 펠란티어라는 스타트업이 만든 거였죠.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아무리 요청해도 육군 본부는 아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 있으니 그거 써라 라면서 버티는 겁니다. 결국 팔란티어가 정말 엄청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그 20년 동안 잠자고 있던 FSAS 법을 들고 미 육군을 고소해버린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팔란티어의 승리였습니다. 판사는 육군이 명백히 법을 어겼다고 판결했어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상용 제품이 있는데 검토조차 안 한 건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행동이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죠. 이 승리는 정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국방부가 마지못해 실리콘밸리 기술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은 기술 업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이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팔란티어가 목숨을 걸고 엔지니어들을 아프가니스탄에 보내고 있을 때 실리콘밸리의 다른 잘 나가는 회사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가상농장을 만들고 온라인 할인 쿠폰을 팔고 있었습니다. 당시 올스트리트는 판빌 게임을 만든 진가 그리고 할인 쿠폰 사이트인 그루폰에 열광했어요. 이 회사들 IPO 가치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진가는 70억 달러, 그루폰은 무려 250억 달러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눈이 이런 곳으로 쏠리고 있었던 거죠. 정말 극명한 대조 아닌가요? 한쪽에선 폭탄 제조범을 찾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가상 작물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팔런티어는 정말 외로운 길을 가고 있었어요. 다른 기술 회사들이 다 외면하던 복잡하고 골치 아픈 정부의 문제를 풀고 있었으니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의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잘 만들어진 법규 하나가 거대한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받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의 기술과 인재들은 과연 어디에 쓰여야 할까요? 세상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술 산업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장에서 말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전장에서 병사들이 죽어간 이유는 용기가 부족해서도 정보가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이 현장에 도달하지 못한 구조였습니다. 관료주의는 느렸고 조달 시스템은 현실과 단절되어 있었으며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 중 전장의 위험을 직접 감당한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기술은 점점 더 정교해졌지만 책임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저자는 묻습니다. 국가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기술은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가를. 전장에 사람을 보내는 순간 그들을 살릴 책임 또한 함께 보내야 한다는 것을.